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치다와 시미즈입니다. 마치다 젤비아는 후지오 선수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컷백 타이밍에 강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선수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깊숙이 파고드는 돌파를 주무기로 삼으며 크로스와 컷인 전환 모두 가능해 다재다능한 윙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모다 선수는 볼 탈취 후 신속한 전진 패스로 공격 전환을 유도하며 마에 선수와 함께 안정적인 중원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치에는 오세훈 선수와 나상호 선수 등 교체 투입 즉시 공격 전개에 위협을 더할 수 있는 전술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 경기 후반에도 유리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키타가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이나 최근 결정력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누이 다카시 선수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측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편이라 70분 이후에는 퍼포먼스 저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피샤바 선수는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지만 페널티 박스 앞에서는 세밀한 움직임보다는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후반 교체 자원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경기 후반 역전 상황이나 역동적인 흐름에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치다 젤비아는 시모다 선수와 마에 선수의 조합을 중심으로 중원 장악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니시무라 선수의 측면 침투와 후지오 선수의 골 결정력이 강력하게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선수와 나상호 선수라는 교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후반 교체 운영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미즈는 선수들의 활동량이 감소하고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지면서 전방에서의 연계 흐름이 다소 단조로운 경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술적 구조와 선수 조합 그리고 후반 대처 능력까지 고려할 때 마치다 젤비아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카야마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오카야마는 루캉 선수가 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 능해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타루 선수는 세컨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이 이어질 때에는 방향 전환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카미야 선수는 윙포워드로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비 전환 상황에서 위치 선정에 아쉬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방 수비 라인은 상대의 압박 우회 루트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중앙 공간이 쉽게 허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히로시마는 키노시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빠르고 정확한 원터치 연계로 공간을 창출하며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르맹 선수는 후방 빌드업 과정부터 박스 안침투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체적인 공격 템포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히가시 선수는 숫자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방 압박 시에도 반응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윙백 이즈미 선수와 토쿠모토 선수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전술을 구사하며 공간을 교란시키고 이로 인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유기적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적 기동성이 팀 공격의 핵심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히로시마는 이즈미 선수와 토쿠모토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스위칭 전술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팀입니다. 이러한 전술 구조는 상대 중원의 분산을 유도하며 페널티 박스 앞에서 다양한 2차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오카야마는 수비 라인에서 측면과 중앙의 연동 움직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제공권 싸움과 전방 압박 모두에서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히로시마의 전술적 구조가 더 잘 정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기의 무게 중심이 이미 히로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히로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FC 도쿄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카키타 선수가 최전방에서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페널티 박스 내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공격 자원입니다. 고이즈미 선수는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침투하며 컷인과 패스 연계에 모두 능해 입체적인 공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시마 선수는 중원에서 전개 속도를 높이며 측면과 중앙 사이의 공간으로 볼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연계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상대 수비의 간격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C 도쿄는 라이언 선수가 개인 돌파와 뛰어난 피지컬을 활용한 볼키핑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팀 전체의 전개 흐름과는 다소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미다 선수는 이 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볼터치 후 방향 전환 속도가 느리고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부족한 편입니다. 히가시 선수는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팀 전체 압박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 수비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공간 노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시와 레이솔은 상대 수비 전환이 미흡하고 하프스페이스 장악에 실패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키타 선수와 고이즈미 선수는 이러한 틈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매우 적합한 조합이며 토시마 선수의 빠른 전개 속도까지 더해지면서 박스 앞 공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FC 도쿄는 수비 라인이 뒷공간까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라인 간격 유지에도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직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가시와 레이솔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시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가시마입니다. 가와사키는 칸다 선수가 좌측 측면에서 볼 운반과 크로스에 주력하고 있으나 압박 상황에서의 회피 능력에는 다소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마르시뉴 선수는 1대1 돌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팀 플레이보다는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전술적 다양성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와키자카 선수는 중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압박을 받으면 수직적인 전진 패스보다는 횡 패스에 집중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키 선수와 미우라 선수 두 풀백의 공격 가담 이후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스즈키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타이밍과 문전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입니다. 세아라 선수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침투 루트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브리치 선수는 크로스 상황에서 문전 침투뿐만 아니라 이선과의 연계 플레이도 원활하게 소화하며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측면의 공격이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진성과 빠른 템포를 유지하는 가시마의 경기 운영 방식은 리커버리 속도가 느린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와사키는 풀백의 공격 가담 이후 공간을 신속하게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 팀 전체의 리커버리 속도가 다소 늦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좌우 측면 수비가 쉽게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중원 압박을 우회하는 상대 팀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허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마는 스즈키 선수, 레오세아라 선수, 차브리치 선수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능숙하며 템포 전환과 측면 활용에서 가와사키 수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구조와 조직력 면에서 실점 가능성을 안고 있는 가와사키와 비교했을 때 가시마가 훨씬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사쿠라가와 선수가 전방에서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버티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루키앙 선수는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동료들과의 연계를 시도하지만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코마이 선수는 이 선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창출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전개보다는 수비의 안정성과 압박 구조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전술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로페즈 선수가 박스 안에서 뛰어난 결정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슈팅 시도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테우스 선수는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를 통해 공격 공간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 수비가 밀집된 상황에서는 그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 선수는 전술적인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기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어 전반적인 전개에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점유율을 크게 중시하기보다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경기력 수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비에 무게를 둔 포메이션 운용과 전술적 보수성이 맞물리면서 경기 전체의 템포가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코하마 FC는 안정적인 수비를 최우선으로 삼아 경기 전개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역시 최근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공격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 있어 뚜렷한 강점을 내기 어려워 무득점 경기나 제한적인 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경기의 흐름은 누가 더 실수를 적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도쿄베르디입니다. 나고야는 야마기시 선수가 수비 가담과 압박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움직임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모리시마 선수는 박스 근처에서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침투보다는 횡패스를 통한 전개를 주로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시이아시 선수는 중원에서 경기의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주력하며 무리한 전진보다는 후방의 밸런스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을 낮게 설정한 채 철저한 로우블록 전술로 실점 방지에 집중하는 운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베르디는 아라이 선수가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다 선수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 공간을 만드는 데는 능숙하지만 크로스의 정확성과 결정적인 공격 연결 면에서는 기복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리타 선수는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적인 패스 연결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격 전개의 속도를 높여야 할 순간마다 다소 보수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리며 선수비에 집중한 뒤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하며 신중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보수적 전술 간의 맞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깊게 내려가 안정적인 방어를 구축한 상태에서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고야는 전방 압박보다는 공간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도쿄베르디 역시 명확한 역습 전환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공격 전환 과정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이나 결정적인 마무리, 박스 내 침투 장면이 크게 기대되기 어려워 경기 내내 다소 답답하고 느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팀 모두 실수 없이 신중한 경기 운영을 반복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와 니가타입니다. 교토상가는 나가사와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뛰어난 위치 선정과 탁월한 슈팅 집중력으로 제공권 경쟁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툴리오 선수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박스 앞 공간에서 빠른 슈팅 전환으로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네모토 선수는 중원에서 타락박 후 공격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키패스를 공급하며 상대 미드필더 간 간격을 효과적으로 파고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앙 돌파를 바탕으로 한 전방 침투 전술을 차분히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중원 선수들 간의 조합과 패스 타이밍이 점차 더 정교해지는 모습입니다. 니가타는 오쿠무라 선수가 박스 앞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수비와의 간격 조절에 다소 미숙한 면모를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세가와 선수는 측면을 넓히는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앙과의 연계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잦아 원활한 흐름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야모토 선수는 전진성 및 활동폭이 뛰어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전환 시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니가타는 경기 내내 수비와 미드필더 간 공간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순간적인 템포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직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적인 불안 요소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는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나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간이며 교토상가는 이를 노린 전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툴리오 선수는 이러한 간극을 파고드는 침투 능력이 뛰어나며 요네모토 선수의 패스 타이밍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을 밀집시키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교토상가의 전개 방식은 니가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전술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토상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간바 오사카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라타오 선수가 제공권 장악과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에 뛰어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들어 슈팅 정확도 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라데 선수는 측면보다는 중앙 쪽으로 공간을 좁혀 들어가며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슈팅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부에노 선수는 준수한 볼 배급 능력을 갖추었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 소유 시간이 길어져 공격 전개의 템포가 늦어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스 부근에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한 편이며 플랜 A 이외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공격 루트가 아직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다카시 선수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치 선정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는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츠타 선수는 활동량이 많은 편이나 측면 전개 방식이 다소 단조롭고 크로스 정확도에서도 기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즈키 선수는 빠른 침투가 가능하나 빌드업 과정과 동료와의 연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마찬가지로 대한 전술이 부족한 상황이며 결정력 부진과 경기 템포 저하가 겹치면서 원활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지역 더비 특유의 긴장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감정보다는 치열한 공방전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뚜렷하지 않고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며 중원에서의 전개 또한 다소 단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레소 오사카와 간바 오사카 모두 최근 득점 빈도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지션 간 간격 조절도 매끄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득점 기회는 분명히 만들어지겠지만 최종 마무리를 완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무득점 경기나 소강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셀고베와 쇼난입니다. 비셀고베는 사사키 선수가 박스 안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으로 팀 공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데구치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 타이밍도 매우 날카로워 이들의 호흡이 맞아떨어질 때 공격 전개가 한층 더 매끄럽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로세 선수는 이 선에서 안정적인 볼 소유와 밸런스 조절에 능하며 측면 전개 후 세컨드 볼을 빠르게 회수하는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이데구치 선수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비스듬히 침투하는 메잘라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 창출과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팀 공격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난 벨마레는 후쿠다 선수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볼 탈취에 나서고 있지만 1차 압박 이후 공간을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즈키 선수는 전방에서 볼을 지키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무리 단계로 이어지는 장면이 제한적이며 전체적인 경기 전개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히라오카 선수는 수비 전환 시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는 타이밍에서는 다소 흔들림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백 수비 체계는 중앙과 측면 사이의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의 공간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부족한 면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셀고베는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술적 흐름을 매우 정교하게 구현하는 팀입니다. 특히 이데구치 선수의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공간을 노리는 메잘라 움직임이 돋보이는데 이에 대해 쇼난 벨마레의 3백 수비진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오히려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바로 사사키 선수의 슈팅 기회로 연결되며 실제 득점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쇼난 벨마레는 전체적인 수비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는 취약점을 지속해서 노출하고 있으며 전방 압박 이후 수비 리커버리 속도 또한 다소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간 침투 타이밍과 연계 완성도 측면에서 비셀고베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셀고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